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부야역 주변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부야역 주변의 앵커 빌딩들 일부를 조금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저는 시부야를 크게 두 곳으로 나눠서 생각하는데요. 시부야 히카리에, 스트림, 스크램블 스퀘어, 후쿠라스 같이 시부야의 교통과 문화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앵커 빌딩 구역, 그리고 시부야의 문화를 창조하는 스크램블 교차로 이북 지역, 이렇게 말이죠. 특히 도겐자카에서 진난 지역까지 이어지는 이 구역에는 도쿄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집중해 있습니다. 시부야 프론트의 츠타야 서점과 쉐어 라운지, 도쿄의 시부야 백구, 제이 프론트의 파르코까지 이들이 만들어내는 공간들이 바로 시부야 문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가보면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도 하니까요. 또한 미야시타 파크의 재개발이 끝나면서 캐스트리트도 시부야와 더 연결성이 좋아졌죠. 사실 시부야는 도쿄역의 마루노우치나 오테마치처럼 깔끔하게 구획된 지역이 아닙니다. 일단 시부야는 지형과 거리가 복잡해서 네모 반듯하게 정돈된 재개발은 불가능했는데요.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시부야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시부야의 재개발을 다른 지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부야 본연의 크고 작은 건물과 좁은 골목길은 지금도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시부야만의 느낌이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미야시타 파크 같이 거리가 달리진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부야의 거리 문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죠. 시부야의 옛 모습은 남아있으면서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시부야 재개발은 미쓰비시 지쇼가 주도한 마루노우치와는 확연히 다른 감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루노우치가 마루 빌딩과 신마루 빌딩을 중심으로 거리와 공간의 통합을 꾀했다면 시부야는 시부야의 다채로움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피스 지구라는 성격이 매우 강한 마루노우치 지구와 비교하면 더더욱 말이죠. 실제로 도쿄는 시부야 재개발을 전면적 철거와 재건축이 아닌 기존 도시 조직의 유기적 특성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더해가는 점진적 도시 재생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는 시부야가 지닌 복잡하고 다층적인 도시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볼 곳은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입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앞에 서면 누구나 압도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한 번에 3,000명이 건너는 이 교차로는 단순한 교통 결절점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명소이기도 하죠. 동시에 이곳은 지난 30년간 도쿄그룹이 추진해온 거대한 도시 재창조 프로젝트의 심장 부이자 현대 도시 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실험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부야의 모든 신축 건물들이 이 교차로를 중심으로 배치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바퀴의 중심축처럼 이곳에서 뻗어나가는 도시의 맥박이 시부야 전체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부야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미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대로 시부야의 독특한 계곡 형태 지형은 도시 개발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건물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고 급격한 고저차로 인해 보행자들의 이동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여러 철도 노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부야역에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려면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고 지하철 환승조차 미로 같은 복잡함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시부야가 진정한 도심으로 거듭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쿄가 제시한 해답이 바로 어반코어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죠. 그만큼 이 어반코어는 지금의 시부야를 이해하는 키워드인데요. 어반코어가 기존의 평면적인 도시 계획을 뛰어넘어 시부야의 수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접근법이기 때문입니다. 도쿄는 시부야 히카리에 빌딩 내부의 거대한 원통형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하 깊은 곳부터 최상층까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매끄럽게 연결해 교통과 사람들의 이동을 분산시켰으며 더 나아가 건물과 건물 사이를 2층, 3층, 4층 높이에서 공중 보도교로 연결함으로써 사람들이 지상으로 내려가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입체적 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 도시 생활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철학적 변화를 담고 있죠. 이러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시부야 마크시티의 등장부터였습니다. 26층 높이 140m의 이 건물은 현재 시부야의 다른 초고층 건물들에 비해서는 소박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호텔, 사무실, 쇼핑몰을 하나의 건물에 통합한 복합시설의 선구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12층부터 22층까지 들어선 세루리안 타워 도쿄 호텔은 도심 속 고급 숙박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고 23층부터 26층의 레스토랑과 연회장은 수직 상업 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상 연결 통로를 통해 시부야역과 직접 연결된 것은 향후 20년간 지속될 시부야 재개발의 기본 원칙을 확립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마크시티가 복합시설의 기초를 다졌다면 18년 후인 2018년에 완공된 시부야 스트림은 도시 재생과 환경 복원의 조화라는 더욱 진화된 개념을 구현했습니다. 35층 높이 180m의 이 건물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구도요코선 시부야역이 지하로 이전하면서 생긴 유휴 부지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도시 공간의 효율적 재활용이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2018년 시부야 스크림이 완공된 이후 시부야에서 이동하는 게 무척이나 편해졌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복개되어 있던 시부야강을 되살리는 환경 복원 사업을 동시에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 신축을 넘어 도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법의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시부야 스트림의 건축적 특징도 이러한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층부로 갈수록 건물이 비틀어지는 독특한 형태는 각 층마다 서로 다른 조망과 채광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획일적인 사무 공간을 거부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적 업무 환경의 요구를 건축적으로 구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부야 스트림의 오피스 구간인 14층에서 35층까지는 로퐁이에 있던 구글 일본 법인이 이전했는데요. 구글의 시부야 재입주에 의해 시부야 스트림은 IT와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상징적인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1층에서 3층은 음식점이나 숍이 있으며 사쿠라 스테이지와 빌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9층에서 13층까지는 도쿄 호텔스의 호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시부야 스트림 안에는 이벤트 홀이나 광장도 같이 있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관광 및 레저의 거점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는데요. 시부야 스트림에서부터 시부야 브릿지까지 이어지는 길목은 다이카냐마와 에비스로 연결됩니다. 시부야 스트림의 어반 코어도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각 층을 연결하는 나선형 계단과 아트리움은 우연한 만남과 자발적 협업을 촉진하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하고 있죠. 시부야 스트림이 환경과 업무의 조화를 보여주었다면 2019년에 완공된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는 기술적 도전과 도시 통합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습니다. 47층 높이 229m로 시부야 최고층을 자랑하는 이 건물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JR 시부야역 직상부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인데요. 하루 300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역 위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드문 기술적 도전이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도 철도 운행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밀한 계획과 첨단 공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2,300억 엔이라는 막대한 자금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비용이 아니라 도시 인프라의 근본적 재구성을 위한 투자이기도 했습니다. 스크램블 스퀘어에서 가장 주목해서 볼 곳은 4층에 걸친 연결 시스템에 있는데요. 이 역시도 어반 코어입니다. 지상층 2층, 3층, 4층이 각각 서로 다른 건물들과 연결되어 있어 사람들은 복잡한 지하 통로를 거치지 않고도 시부야 전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도쿄 메트로 후쿠토 신선과의 환승 시간이 70% 단축되었고 시부야역 전체의 보행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JR 야마노테선과 긴자선과의 이동 동선도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워낙 시부야에 사람이 많아서 생각보다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45층부터 47층까지의 전망 시설 시부야 스카이는 이러한 성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스크램블 교차로는 마치 정교한 시계 장치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을이 지는 시간대는 티켓이 금방 매진되기도 하죠.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는 시부야 자체를 콘텐츠로 바라보는 시각이 시부야 내 다른 어떤 빌딩보다 강해요. 또한 시부야 스카이로 가는 엘리베이터 아래로는 나카가와 마사이치 같이 일본 로컬 상품 브랜드를 취급하는 브랜드를 입점시켰고 그 아래층에는 다양한 음식점을 입점시켜 상업과 일본 문화의 시너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츠타야 쉐어라운지, 스타벅스, 츠타야 서점도 입점해 다양한 공간 니즈도 충족시키고 있죠. 스크램블 스퀘어가 기술 혁신과 교통 통합의 성과를 보여주었다면 같은 해에 새롭게 문을 연 시부야 후쿠라스와 도쿄 플라자는 상업 공간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는데요. 새로운 도쿄 플라자는 물건을 사는 곳에서 경험을 하는 곳으로의 전환을 구현했습니다. 각 층마다 완전히 다른 테마와 분위기를 조성하여 쇼핑객들이 단순한 구매 행위를 넘어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로봇 카페는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비교하면 좀 귀여운 수준이죠. 애는 춤을 못 추니까요. 여기서 춤을 추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브랜드는 아코메야와 빔즈인데요. 일본 음식부터 패션까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부야 109와는 결이 좀 많이 다른 편이죠. 17층에 조성된 루프탑 공원 시부니와는 이러한 변화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상업시설의 경계를 넘어 도시민들의 휴식처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하라주쿠에 있는 하라카도와 오모카도하고도 비슷합니다. 물론 이것도 도쿄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도쿄 프라자 시부야에 방문했던 기간에는
일본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 화가인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작품을 토대로 한 인터랙티브 아트를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인상파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우키요에를 다루면서 다양한 문화가 오고 가는 시부야의 역사성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오프라인 공간들은 코로나 이후 경험을 제한하는 공간으로 변하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일본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서브컬처들을 공간 브랜딩의 중심으로 다채롭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추후 따로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과정이 잘 반영된 공간이 최근에 완성된 시부야 사쿠라 스테이지입니다. 이곳은 시부야 재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건물이자 시부야라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24년 7월에 문을 연 이곳은 시부야 타워 39층과 사쿠라 타워 30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973억 엔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첨단 기술과 일본 전통 문화의 창조적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이 건물의 가장 혁신적인 특징은 키네틱 파사드라 불리는 움직이는 외벽 시스템인데요. 건물 전체가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색상과 패턴을 바꾸는 이 기술은 정적인 건축물을 살아있는 예술 작품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디지털 시각 기술을 활용한 건물 겉면과 다르게 건물 내부에는 다양한 일본 서브컬처 공간들을 배치해 급속한 글로벌화 속에서도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일본 사회의 의지를 건축적으로 구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404 나파운드에서는 다양한 모임을 하고 있었고 스퀘어 에닉스 가든, 도쿄 스토어 등등 오피스, 쇼핑, 호텔, 관광 등 사쿠라 스테이지를 다양한 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도쿄의 전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부야 스트림과 시부야 후쿠라스, 히카리에로 연결되는 어반코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부야에서 어반코어는 앵커 빌딩들을 하나의 커다란 앵커 빌딩으로 만드는 혈관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5개의 주요 앵커 빌딩은 각각 독립적인 프로젝트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구성하는 악장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00년 마크시티가 제1악장에서 복합시설의 기본 선율을 제시했다면 2018년 스트림은 제2악장에서 환경과 창조의 화음을 더했습니다. 2019년에 완공된 스크램블 스퀘어는 제3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술적 절정을 연출했고 같은 해 만들어진 시부야 후쿠라스는 상업 공간의 새로운 리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사쿠라 스테이지가 제4악장에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모습을 연주하고 있죠. 도쿄가 추구하는 시부야 개발은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단계이지만 공사는 2030년은 되어야 마무리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부야를 보면 30년간의 여정을 통해 도쿄가 일관되게 추구한 가치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능 통합입니다. 도쿄는 빌딩들을 단일 용도 건물로 만들지 않고 복합 시설을 만들어 도시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전망대인 시부야 스카이와 도쿄 프라자 시부야의 미디어 아트 공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연결입니다. 도쿄는 평면적 도시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어반코어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람들이 빌딩을 통해 시부야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죠. 시부야 스트림은 시부야 브릿지, 로그로드를 거쳐 다이카냐마와역과 포레스크 게이트 다이카냐마, 그리고 힐사이드 테라스를 거쳐 나카메구로와 에비스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문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교통 연결성의 개선,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 창조, 지역 간 도시 개발의 성공적 결합, 전통과 현대성의 융합 등은 도시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나의 답안을 제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막대한 건설 투자에 비해 장기적 경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급속한 기술 변화와 사회 구조 변동에 대한 적응력이 지속적으로 시험받을 것이며, 주변 지역과의 균형 발전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겠죠. 시부야 재개발 프로젝트는 21세기 도시 계획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기념비적 사업 중 하나인데요. 단순히 높은 건물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만드는 통합 접근법을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도시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계곡 지형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오히려 독특한 매력으로 만든 생각, 3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일관된 비전의 실행, 그리고 각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한 적응력이 이 시부야 개발의 핵심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술, 효율성, 정체성,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적 특색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찾아낸 것이 이 광역 시부야 재개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취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부야의 경험은 전 세계 도시들이 직면한 복잡한 도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귀중한 참고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